네, 시사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3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각하 판결이었는데 2심 법원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네. 이거 듣고 계신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은 이제 진짜 헷갈릴 것 같습니다. 네네. 언제는 각하되고 언제는 승소하고 네네. 결국엔 또 우리 대법원이 또 인정 안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많이 혼란스러울 것 네, 같아서 혼란스러워요. 이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려고 네. 또 이 판결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95세의 이용수 할머니 그리고 이제 벌써 고인이 되셨습니다.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께서 그 소를 제기하려고 하셨는데 고인이 되신 분들의 유가족들 모두 합쳐서 15분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각하 판결이 났다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 1심 법원은 각하 판결했다고 하는데 각하 판결은 아예 그냥 소송을 제기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냥 재판 자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민사소송할 때는 소로서 판단하기에 적합한 어떤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보고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제 본안 판결이라고 하죠. 청구의 내용을 따지는데요. 1심 법원은 이 소송은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소로서 판단할 그런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해서 각하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거죠, 지금. 같은 법원이고, 네. 그렇죠. 같은 법원이지만은 사실은 재판장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성향도 성향이죠. 예. 근데 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심은 왜 각하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 한 3월쯤에 우리 정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 내놨었잖아요. 네, 정부가. 혹시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위안부 판결이라고 듣지 않고 강제징용 판결이라고 맨 처음에는 얼른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게 무슨 영향을 미쳤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올해 초에 그 제3자 변제안으로 떠들썩했던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그 소위 전번 기업이라고 했죠. 네. 미쓰비시 같은 기업을 상대로 한 그런 소송이었고 이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건은? 네네. 그래서 뭐 당사자도 다르고 피해의 내용이나 법률적 관점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 변제안은 어쨌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 자체는 인정한 겁니다. 네. 배상해라라고 판결한 거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 채권을 확정이 됐으니까 변제를 해야 될 텐데 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직접적인 정부가 나서는 건 아니었죠. 정부가 마련한 어떤 방안을 통해서 변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소송은 일본 국위 피고였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런 문제하고는 아직은 직접적으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 확정도 안 돼 있고요. 네. 일단 그러면은 1심 법원은 일본을 상대로 한 이 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 나라를 상대로 한 거였기 때문에 각하를 한 거다. 국제관습법상 국가 면제라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 면제. 실제로. 예. 그러니까 사법권이라는 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 나라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범위를 강제력이 행사될 수 있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사실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주권 평등이라고 또 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난 곳에서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일본한테 어떤 압력이라든가 일본이 조치를 안 취할 수가 그렇죠, 없다는 그렇죠. 거기 예. 때문에 각하를 그냥 만약에 우리 법원이 인정했으니까 일본이 내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일본 법원에서 한국을 상대로 뭔가를 해가지고 인정이 되면 무조건 한국은 들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되죠. 발생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관습이 있을 법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서로 우리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서로 무시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책임 안 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그 국제 관습도 약간 변화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항소심 법원에서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항소심 법원도 일본이 국가 면제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일단 1심 법원은 국가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봤거든요. 국가 면제의 대상이 되니 더 볼 것도 없이 우리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1심 법원은. 근데 항소심 법원은 지금 실체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정반대 판단을 해버렸잖아요. 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 면제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따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면제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국제관습법에 따라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경우는 국가 면제의 대상이 되는 어떤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건 너무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위안부 문제였고 전쟁이었고 그렇죠. 피해자가 확실하니까 전쟁 상황의 의미도 있겠죠. 네. 이제 내용을 인용을 해보자면 이제 네. 보도된 내용입니다. 네. 국제관습법이라는 거는 관행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법이라는 법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관습법에 관한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을 탐구하는 데는 국제관습법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이 사안의 경우는 법정지국 영토 안에서 법정지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하고는 무관하게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관습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국가 면제에 대한 국제관습법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네. 이 사안에는 국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 면제의 면제사항이라는 관습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한 개인의 어떻게 소위 말하는 네. 국가의 소속을 떠나서 인간 자체의 인권을 바라본 거 아닌가? 그런 측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런 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관습법을 볼 때는 그런 관행의 흐름을 고려해야 된다고 봤는데요. 옛날에는 절대적 면제라 그래가지고 국가가 행위한 거면 전부 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나폴레옹 치하의 그 유명한 나폴레옹 있잖아요. 네.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에서 미국인 배를 납포를 했다가 네. 그 배가 나중에 미국 사람 배입니다. 네. 그래서 납포해가지고 프랑스 정부 배로 귀속시켜버린 겁니다. 프랑스가. 네. 근데 그 배를 운항을 하다가 미국 항구에 들어간 거예요. 이 배가. 그러니까 미국인이 저거 내 배인데 돌려줘 하고 미국 법원의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랬습니다. 미국 법원이? 왜냐하면 프랑스 정부의 소유로 귀속이 돼버렸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이게 국가 면제입니다. 이야.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거 저번에 그 문화재 불상 얘기했을 때 약간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국제관습이라는 게 그렇게 좀 느껴질 수 있어요. 소유를 오래 하고 있었다거나 완벽하게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아무리 과거에 내 거였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미국 정부에서 사법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국제 관계라는 게 힘의 논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이것이 관행과 법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엔 상대적 면제라 그래가지고 네. 국가도 일부의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다른 나라의 재판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적 면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국가 면제에 대한 국제법적인 어떤 현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첫째로. 그리고 이제 이번 항소심 법원이 그런 어쨌든 국가의 주권적인 행위면은 국가 면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요 법정지국 즉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키는 그런 불법 행위를 일본 정부가 자행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국가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제적인 관습법이 이미 형성이 돼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정부군이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들어가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함부로 죽여버린다던가 다른 나라 국민을. 아니 근데 그거는 되는데 네. 그거는 이해가 가요. 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을 해하를 하고 침탈을 하고 네. 그거는 확실하게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국민을 예를 들어서 납치를 해가서 네. 강제로 끌고 가서 네. 타국에서 위안소를 설치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납치를 해 가잖아요. 그 행위 자체부터 예, 시작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방금 말씀하신 예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은
속인주의라 그래가지고 외국에 있어도 우리 법에 효력이 미칩니다. 그렇지, 문제는. 그렇지. 그게 국제관습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을 만약에 납치해서 뭐 테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거 분명히 우리 정부가 관여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 국가에 대해서 송환을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된 국제관습법의 흐름이 있었고 이러한 것이 이미 법적인 확신을 얻어서 관행을 넘어서 국제관습법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과거보다는 지금은 인신상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해국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그런 관습법이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좀 변화가 오고 있다. 않는. 예.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부에서 이렇게 설시했다고 그래요. 참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네. 일본은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당시 10대,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 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은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이나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이게 정말 이게 언어로 이렇게 나왔어도 끔찍한데 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더구나 이 판결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보면은 오늘날 변화된 국제관습법에 의해서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신인 그 침략행 제국주의의 화신이었던 일본 제국조차도 당시 일본 제국 헌법에 의해서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관습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일본 제국은 이미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 조약, 노예협약,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하거나 국제관습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위법한 것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국가 면제를 주장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무엇보다 일본 제국 정부가 이러한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라고 우리 사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노예 협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 조약. 야, 이거는 뭐 말만 들어도 끔찍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가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 뭐 집단 학살, 노예제 금지 이런 행위를 국가가 자행해 놓고서 우리는 국가니까 면제 너희 사법원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 면제의 대상이다. 이거 그렇지. 문명국으로서 원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제관습법상으로도 이런 국제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이거 또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어려운 얘기를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네. 국가 면제 이론 아주 간단합니다. 가해국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사실은 재판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지금 이 사건에서 강제징용 사건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 위안부 피해자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은 아예 대한민국이 재판할 사안이 아니다 해서 일체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응은 정치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법부의 우리 재판에 응소하는 행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판이 있었는데 뭐 소장, 기일 지정, 판결문, 송달 일체 거부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서 송달이 반송이 되어서 모두 공시 송달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해요. 네. 헤이그 얘기 나오니까 당시 우리 식민 지배하에서도 이제 우리 선조들이 네. 국제법으로 가자, 국제 재판으로 가자, 네. 끌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국제 재판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이것을 관할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을지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없어요? 그걸 만약에 국제적인 어떤 것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상업 분쟁이나 뭐 형사 분쟁 이런 거는 특별하게 어떤 다루는 국제재판소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국제재판소가 있는지 한번 그 관할권의 문제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다음에 이런 거 한번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잖아요. 네. 전쟁 범죄의 뒤에 이제 책임 추궁을 해야 될 텐데, 네. 예를 들어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도 지금 전쟁 중이고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재판이나 정리를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그게 이런 식으로 자국 이기주의로 가버리면 누구도 책임 안 지는 형사 거죠. 문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네. 국제 형사 재판소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사태 같은 보스니아, 네네네. 뭐 헤르체고비나 사태 이런 때 네. 소위 전범들 체포해서 실제로 그 재판합니다. 그런 거. 모르긴 해도 아마 러시아 지금 전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과거에는 이라크 전쟁에서 럼스펠드 국방장관에 대해서 스페인 출신의 그 사법재판소 검사가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그 국방장관이 미국 내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물론 궁금하게 이제 하네요. 그건 좀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고 다음에 한번 네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법원이 일단 재판을 했는데 네. 우리 법원만 1심에서 각하하고 2심에서 승소하고 우리만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뭐 결국 우리만 한 거죠. 하지만 법원 혼자서 한 건 아니고 원고는 있었으니까요. 15분의 원고는 있었고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소장도 송달하고 별 기일 지정하면 그 지정에 대한 것도 다 송달은 합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이걸 안 받은 거죠. 안 받은 거니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재판을 진행한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예. 그리고 이렇게 그 상대방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해도 방금 말씀드린 국가 면제 같은 사항은 소송 요건이라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1심 법원이 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각하한 것이기 때문에 네. 항소심 법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판단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률적인 쟁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체적으로.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게 소멸시효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멸시효. 네, 이거 오래됐잖아요. 네네. 일본 정부에서 그런 것도 많이 제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주장을 안 하니까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라고 해가지고 주장 안 하면 법원도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재판은 없겠네요. 다음 재판이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그 일부 승소라고는 하는데 네네. 아마 지금 보도를 보니까 지연배상금을 가지고 조금 그 원고 일부 패소가 있었던 것 같고 실체적인 내용은 전부 승소한 것 같아요. 사실상 전부 승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고가 상고할 이유는 없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상고를 해야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텐데 저기서 반응을 해야 될 거 지금 아니에요. 반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확정이 돼버릴 거다. 네. 상고를 안 하면 확정이 되죠. 외교 장관들끼리 만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6일에 부산에 왔다가 뭐 이 문제 갖고 온 것 같지는 않고 엑스포 때문에 왔겠죠. 예, 그렇죠. 제 10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 위해서 왔다가 뭐 엑스포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했답니다. 근데 어쨌든 23일 날 이 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됐잖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되면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똑같은 논란이 또 재현됩니다. 근데 이번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일본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이제 집행의 문제거든요. 일본이 순순히 안 주잖아요.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국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려고 합니다. 아, 과거에 있었던 일본 과거에는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한 거였는데 특정한 그 기업의 재산이었는데 그 기업들의 후신들이 한국에 소유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 후신 기업들이 지금 기업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논란이 됐던 것인데 이번에는 일본국 자체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사안이 그럼 이건 달라져 버리네. 사실은 굉장히 큰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예. 뭔가 해결의 실마리는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해요. 2015년. 예.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 외무상은 굉장히 극렬하게 항의했답니다. 이 한국 정부가 이거 국제법 위반 행위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외무상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을 하면서 끌고 나왔는데 국제법 위반이라면 국제법 관련해서 어딘가에서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있을 텐데
그쪽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네요.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것은. 이제 그건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일단 국제 면제에 대한 관습법이 있다고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 면제라는 관습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냐, 아니면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범죄에 가깝잖아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국가 면제를 적용하는 대상이 아닌 그런 사항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속 시원하게 오히려 중립적인 어떤 제3 국제기관에 의해서 판단을 받자는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인데, 사실 달리 생각해 보면 그걸 왜 우리 국가의 재판권의 행사로서 끝낼 수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정말 반인륜적인, 우리 국민에 대해서 자행된 반인륜적인 범죄잖아요. 그럼 우리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어야죠. 뒤집어 생각하면은 나라가 강했으면 당연히 상대국에게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를 주면서 배상하고 사과해라. 그러면 끝났을 텐데 나라가 약해서 이런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힘이라는 국제 관행의 하나일 수는 있겠죠. 근데 단순히 힘의 강약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관습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관행 더하기 법적인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 힘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다, 타당하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 어떤 권력이 가질 수 있는 권위, 정당성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를 해줄 때 어떤 법적인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국제관습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을 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는데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향후에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지 지켜보겠고요. 네. 다음엔 또 국제법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특히 한번 전쟁과 관련해서 이것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성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